네,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우리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제 좀 몇 시간 전에 이제 FOMC가 끝났고요. 무사히 끝났고 시장은 반색을 일단 했습니다. 뭐 파월의 금융 여건에 대한 긴축적이다 이런 발언도 좀 있었고요. 일단 미국의 우리 국채 시장 움직임 안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내 투자자께서는 FOMC 먼저 주목을 하셨을 텐데요. 이 잠 안 주무시고 저희가 해드리는 동시통역 생중계 보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김종학 특파원, 나수지 특파원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미국 채권 시장 시간대별로 보면요. FOMC 이전부터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움직임 보면은 크게 두 번의 골짜기가 생겼거든요. 두 번째 골짜기는 FOMC 때 생긴 게 맞는데 첫 번째 골짜기가 있었다는 거는 FOMC만큼이나 어쩌면 그거보다 더 큰 채권 시장 변동 요인이 있었다는 거겠죠. 10년물 국채 수익률 오늘 하루 14베이시스 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연 4.74%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야, 엊그제 5% 넘었었는데 그렇죠. 지금 하락률이 조금 가파르네요. 롤러코스터입니다, 이 정도면. 네, 저도 오늘 보니까 뭐 2년물하고 30년물 다 5% 밑으로 나란히 이제 떨어졌더라고요. 네. 요게 FOMC 전부터 지금 금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FOMC 전에 미국 자산 시장에 영향 끼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이 민간 고용 보고서, ADP 고용 보고서인데 이거는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채권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의 국채 발행 계획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장기채 발행 계획 요거 당연히 봐야죠. 국채 발행이 늘면은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는 쪽으로 작용을 할 텐데 일단 미국 국채 발행 미국 이제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있었죠. 해야죠. 예, 그 세부 내용 살펴보면 어떨까요? 저희가 큰 그림은 미리 살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살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난 3분기에 1조 1천억 달러 발행했던 미국의 재무부가 이번 4분기에는 기존의 계획보다도 그리고 JP모간이라든지 시장의 예상보다도 낮은 7,760억 달러만 발행하겠다. 물론 이거 한국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50조 원 정도 되니까 많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발행량을 덜 늘리고 단기채를 많이 늘려서 국채 발행을 충당하기로 한 겁니다. 이거는 시장의 채권 수익률 하방 압력을 만들어낸 원동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장기 국채 발행을 뭐 늘리긴 늘리겠죠, 당연히. 같이 덜 늘린다.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죠?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 이 1조 1천억 달러 정도 국채 발행을 하겠다. 이런 미국 재무부 발표 이후에 채권 수익률이 정말 많이 뛰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뭐 100bp 이상, 그때 8월부터 100bp 이상 뛰기도 했었는데 미국이 찍어내는 채권의 가격이 수급 요인으로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를 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연준의 QT라고 해가지고 퀀터티브 타이트닝, 그러니까 미국 국채 재매입 안 하겠다, 국채 보유량을 더 늘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점점 미국의 국채를 소화할 곳들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미국 국채 많이 내다 팔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재무부 보고서가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국내외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미 국채에 대한 합리적 수요가 아직은 있지만 공급 증가를 따라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최근에 국채 30년물 입찰 봤을 때 수요 감소의 이 단서가 보인다. 그때 뭐 입찰 다 되긴 했지만 수요가 좀 줄어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항상 마감은 하죠. 근데 이제 경쟁률을 봐야 되는데 응찰률 그게 좀 떨어졌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그래도 돈은 빌려야 되니까 장기채를 줄여보자. 대신 단기채를 좀 많이 내면서 돌려막기를 자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갈아탔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찍어내는 국채 규모 자체가 커진 상황에서 장기채를 많이 찍어내냐면요. 이 재무부 입장에선 TP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TP라는 거는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건데 이거는 중장기 채권의 국채 수익률, 그러니까 이거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은 미국 정부가 조금 돈을 더 줘야 된다는 겁니다.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이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리미엄도 좀 줄여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재무부 입장에서는 돌려막기 간격이 좀 숨가빠지더라도 단기채를 많이 쓰자라고 판단을 했고, 이런 판단이 이번에 국채 발행 계획에서 시장의 시나리오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네, 일단 미국 정부도 이제 돌려막기 선수가 되고 있는 것 되고 같아요. 있는 겁니다. 세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장기채 발행을 덜 늘린다는 것은요. 늘리긴 하지만 예상보다 덜 늘린다는 겁니다. 안 늘리는 건 아닙니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장기채 공급이 예상보다 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의 논리로만 보면은 10년물과 30년물들의 이제 장기국채 가치가 오르는,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는 이런 방향성이 지금 형성이 됐고요. 주식 종목들의 성장성 평가할 때 이 채권 금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기술주에는 DCF 현금 할인 기법 쓰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야 기술주들의 가치, 성장성 가치 평가가 높아지는데 그래서 이런 흐름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을 비롯해서 우리 증시까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그다음에 재무부 얘기를 했고요. 이제 한국의 중앙은행으로 이제 얘기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어제 그렇죠. 발언을 했다고 하던데 한국의 어떤 내용입니까? 파월이죠. 예. 네. 어제 한국은행과 한국의 파월이라는 발언을 잠깐 했습니다. 어제 이 한국은행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이창용 하는 총재들의 발언들을 보면은 우리 증시와 경제 방향에 대한 단서를 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신문이라든가 기사를 보면은 해석이 없는데 잠깐 이제 해석을 조금만 드리자면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물가 경로가 8월부터 9월 이 사이에 변동이 좀 있었다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예상치보다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 같이 했냐면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나오는 건 우리에게 좋은 뉴스가 아니라는 발언도 남겼습니다. 유가가 90달러 이상으로 오른다면 지금 기존에 하는 예측 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ECB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총재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지역은행 총재들이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 있는데 한국은 우리 금통위 위원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대외 발언이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보고서를 직접 보지 않으면 잘 공개가 되지는 않죠. 네, 우리 이창용 총재 물가 걱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존에 하는 예측이 어땠는지를 먼저 봐야겠습니다. 기존에 하는의 내년 유가는 국제 유가 기준 84달러고요. 배럴당 84달러고요. 84달러가 올해 내년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84달러 그렇습니다. 예상했다는 이제 거예요? 거의 뭐 내년 시작되니까요. 올해 거의 끝나가니까. 그렇죠. 어젯밤에 배럴당 WTI 기준으로 80달러까지 예, 많이 내려갔습니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나마.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였는데 이 한은이 이번 달에 수정 경제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여기에서 물가 전망치 자체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물가 전망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거 결국 통화 정책이랑 연결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물가 전망치가 오른다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좀 올라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들을 금통위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 전망 수치가 바뀐다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미리 좀 대비를 하실 필요도 있겠고요. 안 바뀌는 게 제일 좋겠죠.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요. 일단 한국의 기준금리는 3.5%입니다. 미국이 동결하면서 이제 2%포인트 차가 났는데 문제는 양국의 이제 물가 상승률 요거 어떻게 전개될지 요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정책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오늘 이제 CPI 한국의 CPI 발표를 하죠. 10월 기준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 요거 시장에서는 이제 전달에 3.7이었는데 뭐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뚜껑을 열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우리 이창용 총재 또 다른 발언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요. 우리 정부가 인구 감소라는 사실 정말 큰 문제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기조가 조금은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인구가 좀 줄더라도 아니면 인구가 생각보다 늘지 않더라도 생산성을 높이면 경제 규모가 유지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창용 총재는요. 1인당 GDP를 높이려면 젊은 사람들이 창의적인 기업을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회적 제도가 충분치 않다 보니까 나이 든 부모가 아프면 일을 그만두고 봉양해야 하므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고요. 저도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요. 어쨌든 해외 노동 부자시네요.
예, 효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해외 노동자 유입을 통한 이 돌봄 같은 것으로 이 사회적 제도를 조금 확충하거나 아니면은 인구를 해외 유입을 통해서 조금 높이지 않고서는 이 생산성 문제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 AI로 생산성을 많이 높이긴 하겠죠. 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만약에 생산성 증대가 답이라고 봤으면은 그쪽에 많은 지원을 할 텐데 그런 식으로 정부 기조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점이 또 확인된 겁니다. 지난 네. 4월에 사실 저희가 그 뉴욕 특파원 간담회에서 추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만났을 때도 저희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한국은 지금 적정 인구 얼마로 보고 있느냐, 혹은 지금 생산성 높이는 방향 고려하고 있느냐인데 그때 사실 확답을 좀 받지는 못했는데 오늘 발언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또 하나 이 다른 부분 보자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잘 안 될 가능성을 하느니 미리부터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세미나 중에서는 이 총재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 세금이라든가 법적인 문제 많아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발언을 직접 했고요. 네, 리쇼어링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해라라는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셨다는 발언. 또 그리고 또 예, 이어진 세션에서는 미중 갈등이 지금 심해질 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우리 수출이 10%까지, 그러니까 이걸 디커플링 혹은 분전을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 수출 10%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암울한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일 다시 이슈레이더 시간으로 신인규 기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